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전 세계 각종 안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정찰, 탐지, 스파이 행위를 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아시다시피 해군작전사령부 시어더 루즈벨트 항공모함 윤석열 대통령 승함할 때 드론을 그 상공에 보냈던 그 자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중국 외교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또 항의를 또 하네요. 참 기가 차는데 이번에는 공군의 전략기지를 카메라로 탐지를 했습니다. 체포를 했는데 중국이 왜 이러는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베네수엘라 지금 부정선거 사태가 점점 더 점입 가경입니다. 기가 찬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이 다 지금 추방되었어요. 그러니 브라질이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고 나섰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최고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폭격을 받아서 죽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희한한 주장이 이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 주장은 맞는지 한번 진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사태에 브라질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피신해 있는 야권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보호를 받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야당이 선거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주민 결집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소재의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들을 브라질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월 1일 이 같은 상황을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브라질에서 기꺼이 맡아주기로 했다. 잠깐이지만 아르헨티나 제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에 대해 브라질에 감사를 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르헨티나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 대사관 내에는 에드문드 곤잘레스를 포함한 야권 지도자 6명이 베네수엘라 당국의 체포영장을 피해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대사관 관리를 위임받아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에 들어가면서 야권 인사들도 대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야권 지도자 중 한 명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같은 날 온라인에 지난 대선의 실제 득표율 자료를 공표하며 니콜라스 마두로가 선거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10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전체 투표함 3만 26개 가운데 24,576개를 개표해 전산화한 전체 개표율 81.85%의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투표율은 60.15%였으며 에드문드 곤잘레스 후보가 67%인 717만 3,152표, 마두로가 30%인 325만 424표를 득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발표한 자료는 마두로가 51.2%, 곤잘레스가 44.2%를 득표했다는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와 완전히 배치되는데요.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각 지역별 투표수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야권은 모든 투표소의 투표수와 득표율을 공개하고 있어 야권 발표 자료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1일 브라질이 베네수엘라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공관 건물 일체, 내부 기록물 등의 자료, 대사관 내 피신 중인 베네수엘라 정치인에 대한 관리 보호와 지원을 시작했다라며 야당 인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는데요. 남미 최강대국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라질의 이 같은 행보에 마두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라질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 대사관입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이에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공식 항의를 했다고 해서 아르헨티나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을 추방했죠. 그래서 8월 1일부로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은 이 대사관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이 강제 추방당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6명의 야권 인사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마차도인데, 원래 마차도가 강력한 대선 주자였는데 이 마차도를 탄압을 해서 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법적인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마차도는 이 곤살레스에게 지지선을 했고 그래서 곤살레스가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 이 마차도인데 마차도 포함해서 이 세 명의 야권 인사들이 뭔가를 보고 있죠. 여기가 아르헨티나 대사관이고 브라질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밑에는 지금 베네수엘라 경찰이 이 담 밑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니들 할 테면 해봐라 하고 지금 사실은 약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켜주는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이 없으니 큰일 났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대신 지켜줄 수 있냐. 그래서 브라질이 즉시 오케이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영사 임무 이런 것들도 다 위임받아서 이제 위임장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이 남미 최강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라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브라질 국기가 걸려 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브라질이 보호해주니까 이 야권 인사들이 힘을 받아서 그들이 그동안 조사해왔던, 선거 마치고 계속 조사해왔던 이 실제 투표율을 집계를 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 실제 투표율을 구두로만 보고받고 그것을 그냥 어느 투표소, 어디는 몇 표 대 몇 표, 어디는 몇 표 대 몇 표, 뭐 지역구, 어디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자 81% 개표했는데 지금 이 마두로가 51%, 밀레이가 44% 나왔으니까 지금 더 이상 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불가역적이다 하고는 그냥 마두로 51% 득표했으니까 승리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내가 근무했던 투표소의 득표율은 이겁니다. 내가 근무했던 투표소의 득표율은 이겁니다 하고 쫙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받은 전체가 3만 26개 투표함 가운데 2만 4,576개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더블 스코어입니다. 곤살레스가 더블 스코어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합산을 해보니까 곤살레스가 67%인 717만 3,152표, 그리고 마두로는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30% 325만 424표를 득표했다. 그래서 완전히 훔쳤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브라질이 원래는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하고 친했어요. 같은 좌파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이렇게 선거하기 전부터 마두로에게 물러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자, 베네수엘라가 브라질을 무시할 수 없죠. 남미 최강 대국이면서 베네수엘라와 이렇게 국경을 길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보호의 힘을 받아서 야권 인사들이, 그리고 곤살레스가 진실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전파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희생은 따르겠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이런 운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31일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의 공습이 아닌 내부 설치 폭탄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사망은 무려 2달 전에 숙소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것이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8월 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과 중동 관리를 인용해 하니에는 그가 머물던 귀빈용 숙소에 밀반입된 폭발물로 암살됐으며 이 폭발물은 하니에가 있던 방 안에 약 2달 전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은 하니에가 그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폭탄을 터뜨려 그를 살해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폭발물이 어떤 방법으로 숙소에 반입되었고 어떻게 들키지 않고 2달간 유지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폭발로 인해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이 전부 깨졌으며 외벽도 무너졌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현지 소식통이 촬영한 폭발 후 건물의 모습을 보면 2개 층의 외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한이에가 머물던 영빈관은 테헤란 북부의 사바다드 단지 안에 있는 최고 보안 등급 시설 중의 하나인데요. 이란 대통령 관저에서 불과 900m 떨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2개 층의 외벽이 완파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파편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수십 킬로그램 이상의 폭발물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은닉해서 반입 가능한 크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보의 출처가 이란 관리들이었다는 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이의 암살은 미국이 알지도 못했고 연루되지도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2달 뒤에 있을 행사와 한이의 참석 여부, 그리고 한이에가 그 건물 그 방에서 묵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던 이스라엘 정보기관 사실이라면 그 예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비꼬는 거죠. 그래서 모사드가 정말 2달 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한이에가 올 것이고 한이에가 온다면 이 방에 묵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방에 우리가 폭탄을 설치하자. 그것도 아주 거대한 폭탄을 완전히 숨겨서 설치하자 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뭐 예지력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오신트들은 뭐라고 하냐. 당장 그 사람은 모사드 그만두고 미국 가서 파워볼 복권을 사라. 그래서 수천억 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건물 이 폭파 현장인데요. 여기 지금 그물 같은 걸 집어 씌워놨는데 헝겊불로 덮어놨죠. 여기가 지금 이란 당국이 한 거예요. 여기가 영빈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3층, 4층이 완전히 지금 내려앉아 버렸죠. 이 건물 2개 층이 외벽이 완파될 정도로 하려면 그냥 뭐 영화에서 보듯이 요만한 거 이런 시한폭탄 갖다 붙여서 막 터지고 이거는 영화의 특수 효과일 뿐이고 이 정도 하려면 최소 2자릿수 킬로그램 정도의 폭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다 숨겨 놓겠습니까? 대통령 영빈관인데 이 잔해가 지금 떨어진 거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요만한 거 갖다 붙여서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고. 자, 여기는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그냥 대통령궁의 그 단지에 있는 곳이에요. 단지. 그래서 완전히 차단된 이 건물 여기로 침투해서 그것도 10여 킬로그램 정도 되는 폭약을 딱 한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방에 그리고 그렇게 큰 덩치의 폭약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다. 2달 동안. 아니 하면 한 보름 전에 가지고 뭐하러 2달 전에 또 갑니까? 그리고 그걸 또 원격으로 기폭시켰다. 이 정도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VIP들이 와서 머무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도 혹시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휴대폰 같은 거 째밍돼서 통신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지 못한 주파수 전부 째밍이에요. 왜? 이런 기폭장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하게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면 대통령 관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영빈관 저기 있습니다. 900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뮤지엄이다, 궁이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이 전체가 이 대통령 궁 단지예요. 전부 다 통제되는 지역인데 여기를 모사드가 2달 전에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왜 뉴욕타임즈는 이 보도를 그대로 받아 썼을까? 이제 3가지 측면인데요. 자, 이걸 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자,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한이해가 이 방에 묵을 것이다. 그 방을 정확하게 타겟했죠. 그 방에 묵을 것이다라고 알려준 누군가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주변 전체를 지금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또 야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대체 모사드에 협력한 내부 협력자 누구냐 밝혀내라. 전수조사해라.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것들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모사드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한 거다라고 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 대통령궁이 있는 또 특히나 대통령 취임식을 한 그 엄청난 날 수도 테헤란의 방공망이 왜 이렇게 허접하냐. 대통령궁의 방공망은 왜 저렇게 허접하냐. 폭격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탐지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비난, 이걸 이제 피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모사드 저놈들이
자기네들이 예상해서 이 방에 들어올 것이야 라고 예상해서 거기다 폭탄 숨겨놨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욕타임즈는 왜 그걸 또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해주냐? 그건 미국 입장이 자기네들이 도와줬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해야 되는 미국 정부 입장과 또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 작전 전체와 함께 제가 자, 이걸 보면서 야, 북한도 김정은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월요일 날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이 작전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정찰 활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항모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해 공군기지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체포됐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배치되어 있는 김해 국제공항의 공군기지 구역에 주기된 항공기들을 촬영하던 중국인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8월 1일 부산 강서구 김해 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에 주기된 공군 항공기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관광객으로 입국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다른 보안시설을 촬영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행위에 대공 혐의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기지는 우리 공군의 공중기동정찰사령부가 주둔하는 곳으로 전략자산 중 하나인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 통제기와 KC-330 공중급유기,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259 특수임무대대 등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지난 6월 25일에도 유학생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을 투입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한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상공으로 드론을 날리는가 하면 같은 달 조선족 에이전트를 이용해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자료를 대거 절취하는 등 최근 한국을 겨냥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라고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 외교안보당국 피하 식별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김해 국제공항 우리가 이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또 비행기 타고 서울 가고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바로 그 공항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는 원래 군사공항이에요. 군사공항에 민간 이 비행기들이 새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 수송기나 이런 것들이 이착륙해서 항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원래 군사공항이었으니까. 자, 여기에 수송기 부대가 있어요. 수송기들이 대거 전개가 되어 있는데 수송기 부대가 있다 보니까 수송기와 비슷한 이런 그 대형 기체들이 이 김해공항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조기경보기, 바로 E737 피스아의 조기경보기인데 E737이다 보니까 보잉 737 여객기하고 똑같은 기체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활주로도 또 여러 가지 주요 자산 후방에 있어야 되니까 적의 포사격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기경보기 있고요. 4대. 그리고 우리가 또 공중급유기 도입했죠. 그 공중급유기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CCT 특수부대도 여기 또 있어요. 자, 이런 아주 중요한 부대를 중국인이 기지 주변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잡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동선 전부 다 파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객 신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유학생 신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시어도 루즈벨트 이 촬영한 사람은 40대인데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이거 조사한다고 중국 외교당국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꼼짝도 못해요. 기가 차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국인들. 자, 그러면 최근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했죠. 또 부산에 있는 이 전략공군기지 또 정찰하죠.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에 있는 이 우리 블랙 요원들 그리고 전체 요원들 명단 다 빼갔죠. 자, 이걸 보면 이 정찰이 특정 국가에 대한 정찰이 잦아지는 것은 뭐냐?
이런 그 군사정보 정찰 쭉 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전 계획은 뭐냐?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작전 계획 아닙니까? 이 작전 계획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야 싸우자 해서 싸우는 거하고 계획을 딱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라는 건데, 아니 중국이 우리하고 무슨 전쟁이냐? 아니죠. 중국은 관광객이든 유학생이든 사업가든 전부 예비 간첩이에요. 왜냐? 중국 법이 그래요. 중국 국가안전법 제6장입니다. 국민 조직의 의무와 권리. 여기 보면 국가안전 기관과 공안기관 관련된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어요. 알고 있는 국가 기밀을 지켜야 되고, 개인이나 조직은 국가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국가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고, 그 국가안전 조직이 요청하는 협조를 다 들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안전 업무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관련된 안전조치를 취한다. 다 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부,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이죠. 중국에는 이제 국가안전부, 줄여서 국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하고, 국안에서 야, 너 가서 이거 갖고 와, 이거 촬영해와, 또 네가 촬영한 거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이 법의 시행령에 굉장히 강한 처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게 중국입니다.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이 우리의 적은 아니냐? 우리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카메라 대장이 뭐라고 했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북한만 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거기에는 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간첩법에는 적, 즉 북한만 적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만 스파이, 간첩이라고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중국 관련한 이런 것도 간첩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라카메라 사령관이 지적을 한 겁니다. 정말 또 시적절하게도 오늘 조선일보에 간첩법 개정될 때가 됐다. 70년 묵은 이거는 뭐 오래된 법이다. 개정될 때가 됐다. 그래서 주변국, 외국은 전체가 다 간첩 행위에 돼야 된다. 동맹이라도.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간첩법 정말 바꿔야 되고, 적 규정을 뭐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외국에 대해서라고 포괄적으로 간첩 행위를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특별히 거기다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